안녕하십니까. 2026년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빈출 내용들을 각 과목별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 4과목, 이번 시간에는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4과목의 전기 파트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 첫 번째 장은 전기안전관리 업무 수행에서 누전 차단기와 관련된 내용만 제가 타이틀로 잡았습니다. 누전 차단기. 이게 우리 안전에서는 이 누전 차단기가 상당히 안전 대책으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누전에 의해서 빈도는 물론 단락이나 이것보다 낮지만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감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가 중요한데, 이 누전 차단기의 역할이 뭐에 더 비중이 있냐? 감전사고의 비중이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누전 화재의 발생 빈도는 단락, 합선이라고 부르는 이것보다도 이것에 비하면 상당히 빈도가 낮습니다. 화재가 일어난 빈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감전의 대책으로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감전사고도 누전에 의한 감전이잖아요. 누전에 의한 감전이기 때문에 이 누전이 일어났을 때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게 누전 차단기의 역할입니다. 누전 차단기는 그러면 누전이 얼마가 됐을 때, 누설된 전류가 30mA의 누전이 일어났을 때 동작 시간 0.03초 이내에서 동작이 돼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아주 자주 물어볼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여기에서 30mA라는 것을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전격 감도 전류 이렇게 부릅니다. 전격 감도 전류 이렇게 부르고요. 이것은 동작 시간입니다. 동작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격 감도 전류라고 하는 값이 무조건 30mA냐? 누전 차단기는, 모든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가 30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0mA라는 이 조건이 가장 표준적인 값이에요. 그런데 조건에 따라서 이 누전 차단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감도 전류 값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누전 차단기가 만약에 사용 전류의 크기가 50A 이상인 장소에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감도 전류는 200mA로 커지게 됩니다. 200mA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 시간도 0.1초 이내로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A 이상 쓰는 장소다.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는 일반적으로 3A, 5A 이 정도밖에 전기를 안 쓰잖아요. 그런데 50A 쓰니까 주로 이제 공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장에서는 전류를 많이 쓰죠. 많이 쓰다 보니까 누전 차단기를 30mA의 감도 전류를 갖고 있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면 누전 차단기가 자꾸 떨어집니다. 자꾸 떨어지니까 이 값을 키워서, 동작되는 전류를 키워가지고 누전 차단기가 떨어지는 정도를, 빈도를 낮추기 위해서 값을 키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이 30에서 200으로 감도값을, 전격 감도 전류를 키워버리게 되면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감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심실세동이 일어난단 말 하죠. 심실세동이란 말은 심장마비하고 같은 말입니다. 심장마비로 전기가 감전되면 심장마비로 사람이 사망할 수가 있는데, 이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전류치의 크기가 50mA 이상이면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 있는 전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30mA일 때는 50mA가 되기 전에 누전 차단기가 동작을 하지만 200mA로 해놔버리니까 50mA 이상의 누전이 생겨도 전원을 차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장이 위험한 겁니다. 공장이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누전 차단기의 감도 전류를 200mA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장소에서는, 이런 장소, 물론 이런 장소뿐만 아니라 여기도 위험한데요. 이런 장소에서는 누전 차단기만 믿고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접지라는 게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접지. 그래서 여러분들 공장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모든 구조물을 만들 때 철골 기둥을 사용해서 구조물을 만드는데 이 철골의 하부에 보면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매 기둥마다 접지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정 간격으로 접지가 되어 있을
있어야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가 된 이유는 모든 철 구조물, 이렇게 도전성이 높은 구조물일 경우에는 누전이 됐을 때 큰 전류가 흘러나와서 감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접지를 통해서 감전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누전 차단기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부수적으로 필요하다? 접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누전 차단기를 기본적으로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접지입니다. 접지가 있음으로써 감전 사고를 완벽하게, 그나마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전 차단기와 접지가 우리 전기에서는 감전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물어본 게 요겁니다. 시간하고 전류치를 물어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 전류치는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이 전류치는 욕실, 누전 차단기가 욕실에 설치되는 누전 차단기는 일반적으로 표준값이 30인데 욕실은 물을 사용하니까 더 위험하죠. 더 위험하니까 여기에 있는 전격 감도 조율값이 더 커지겠어요? 더 작아지겠어요? 동작되는 전류치가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15mA 이하로 전격 감도 전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0.03초로 똑같습니다.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욕실 이렇게 나오면 15mA의 감도 전류를 갖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실 수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누전 차단기는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죠. 누전 차단기의 설치 장소, 설치 장소에 대한 기준, 일반적으로 표고는 1000m, 높이는 1000m 이하, 지상에서 1000m 높이 이하에서만 누전 차단기를 쓰라고 하고 있다는 것. 뭐 이런 설치 장소에 대한 조건도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할 때는 그런 부분, 또 기출문제 풀 때 그런 부분 나오면 조금씩 챙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감도 전류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항목이고요. 두 번째, 감전 재해 및 방지 대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감전 재해 예방 및 조치에서 안전 전압이란 게 먼저 소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안전 전압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전압은 30V입니다. 30V 이하해서 30V를 우리나라의 안전 전압으로 보고 있습니다. 30V, 30이란 말은 이 30V 이하에서는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전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낮기 때문에 30V 이하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체의 저항입니다. 우리 몸의 저항이죠. 사람이 갖고 있는 저항은 전체적으로 2500오hm 정도로 봅니다. 2500ohm의 저항을 갖고 있다. 인체 저항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듣죠. 물이 묻은 손으로, 물이 묻은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취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물이 우리 인체에 있는 상태에서 감전이 돼버리면 이 물의 도전성 때문에 우리 인체의 저항이 2500ohm이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25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25분의 1로 줄어들게 돼서 상당히 위험한 전류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저항이 낮아지니까 전기가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체 저항과 물과 감전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게 이런 도전성 액체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전기기구를 가능하면 취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체 저항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이유는 감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감전 요소 해서 먼저 소개가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감전 요소, 감전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 중에서는, 감전을 일으키는 요소 중에서는 우리가 1차적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1차적 요인 또는 주된 요인, 감전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라고 부른 것은 먼저 첫 번째가 전류의 크기입니다.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크면 사람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크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통전 경로가 중요합니다. 통전 경로, 통전 시간, 그 다음에 전원의 종류. 이렇게 네 가지가 주요한 내용입니다. 감전의 1차적 요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가 1차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되고, 실제 시험에서는 전류의 크기가 얼마면, 여기 나오죠? 통전 전류의 세기 및 그에 따른 영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류의 크기를 세분화 시켜놓은 게 지금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주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1에서 2mA, 7에서
8mA, 10에서 15mA, 30mA, 자, 50mA입니다. 50mA. 자, 이렇게 부르는데 1에서 2mA, 7에서 8, 10에서 15, 50mA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1에서 2mA는 최소 감지 전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전류다 이 말이죠. 사람이 전기가 흐른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전류치입니다. 7에서 8mA는 아프다라고 느끼는 전류예요. 그래서 고통을 느낀다 해서 고통 전류라고 부릅니다. 10에서 15mA 이상부터는 여기 이상이에요. 여기도 이상이에요. 여기 이상이에요. 자, 10에서 15mA 이상부터는 고통을 당연히 느끼면서 근육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마비가 돼버린 거죠. 마비 전류라고 합니다. 근육이 마비되는 전류입니다. 내가 떨어지고 싶어도 못 떨어지는 전류가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50mA가 되면 심실 세동이 일으킨다. 그래서 심실 세동 전류라고 부릅니다. 심장 마비가 일어날 수 있는 전류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지금 전류의 크기에 따른 영향을 알고 있냐라고 지금 출제 기준에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챙겨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류 전원, 교류 통전 경로, 그 다음에 통전 시간, 전원의 종류 했는데 전원의 종류는 교류가 직류보다 위험합니다. 교류가 더 위험하다는 거. 통전 시간이 길면 위험합니다. 통전 경로는 항상 왼손으로부터 시작한 왼손에서 가슴으로 간 게 가장 위험한 경로입니다. 자, 이 경로도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를 보시면 경로도 구체적으로 왼손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오른손 가슴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서도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봐놓으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지금 여기에 2장에서는 감전제의 요인에서 1차적 요인이 뭐냐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전류의 크기에 따른 인체가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냐 이런 전류치에 대한 기준도 같이 봐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전압의 구분이 있습니다. 전압의 구분이 있는데 우리가 전압을 구분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저압이다 또는 고압이다, 특별고압이다, 특고압이다 이렇게 부르죠. 특고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우리가 교류전원하고 직류전원하고 구분이 됩니다. 자, 교류전원일 때는 기본적으로 1000V 이하입니다. 여기는 1500V 이하입니다. 자, 요 값도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바뀌었죠. 과거에 600V, 750V가 1000V, 1500V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은 당연히 1000V 초과부터 7000V 이하입니다. 여기는 1500V부터 7000V, 7000V 초과하게 되면 특고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류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놓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치들 여러분들 좀 챙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류하고 직류값 뭐가 더 나아져요? 교류값의 저압 기준이 여기는 1000V인데 여기는 1500을 저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치에 있어서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도 앞에서 감전의 입장에서 뭐가 더 위험하다라고 했어요? 교류가 더 위험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교류가 위험하다는 말은 낮은 전류, 교류 전류가 작아도 인체에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전압으로 따져도 교류 1000V하고 직류 1500V하고 같은 맥락이다, 같은 위치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류가 더 위험하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모든 전기는 다 뭐예요? 교류 전원을 쓰죠. 교류가 통제하고 제어하기가 쉽기 때문에 교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전사고의 형태, 요 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전과 관련된 내용에서 전압을 구분하는 것은 기본이죠. 기본인데 과거 몇 년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출제가 또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감전사고의 형태에 대해서는 이 감전이 일어나는 경우는 자, 뒤에서 이제 소개가 되기가 좀 범위가 넓어서 우리가 이제 직접 접촉이라는 게 있어요. 감전의 형태가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 간접 접촉에 의한 감전.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 이거 구분하는데, 직접 접촉이란 말은 충전부에 직접 닿아서 감전이 된 겁니다. 충전부에 직접 내가 닿아서, 전기가 있는 장소에 내가 직접 닿아서 감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직접 접촉에 의한 충전부에 의한 감전이에요. 그럼 간접 접촉은 뭐예요? 누전이에요. 누전에 감전이 된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또 작업에 대해서 구분을 할 때는 자, 전기 작업을 하는 전기 작업자가
정전 작업을 하다가 감전이 될 수 있고요. 또는 활선 작업을 하다가 감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전 작업은 전기 작업자가 전기를 끊어놓고 하는 작업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작업은 정전 작업이 원칙이죠. 그런데 활선 작업은 뭐예요? 전기를 살려놓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더 위험하죠. 더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활선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다 활선 작업을 한전에서 뭐 전봇대나 철탑이나 이런 데서 작업을 할 때는 활선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정전을 시켜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또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을 구분할 때 이런 부분에 충전부에 대한 대책으로 뭐가 필요하냐. 충전부 대책은 전기가 있는 장소에 전기가 모여있는 충전이 되어 있는 장소에 직접 접촉이 안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뭐예요? 덮개예요. 또는 외함을 씌워라. 외함을 폐쇄형 외함을 사용해라. 덮개를 씌워라. 또는 절연 물질로 감싸라. 이런 것들이 대책이죠. 누전에 의한 대책으로 누전 차단기 설치하라는 거죠. 누전은 누전 차단기 앞에서 봤던 차단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접지가 있죠. 접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고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충전부 대책은 간단해요. 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하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충전부에 접촉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잖아요. 정전 작업이냐 활선 작업이냐. 그래서 정전 작업을 할 때는 정전 작업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정전 작업 절차. 그래서 정전 작업 절차는 먼저 팀원들이 모여서 오늘 작업할 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장 가서 전원 차단하고 시건 장치하고 그 다음에 표지판 붙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전원을 차단했지만 전기가 금방 그까지 흘렀기 때문에 잔류된 전하가 남을 수 있죠. 그래서 잔류전하를 방전합니다. 방전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죠. 그래서 검정기로 방전 여부를 잔류전하가 있는지 없는지 방전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작업을 위해서 단락 접지를 설치하죠. 단락 접지 기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정전 작업에서 절차예요. 활성 작업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절연용 보호구 착용해야죠. 보호구 착용하는 거. 절연용 방호구 설치하고 작업해야죠. 활선 작업용 기구 사용해야죠. 활선 작업용 기계 사용해야죠. 활선 작업용 기계. 이게 활선 작업일 때 안전 조치예요. 정전 작업일 때가 절차가 있다는 거. 장전 작업 절차가 있다는 거. 방금 말씀드렸던 제일 먼저 도면 확인하고 작업 영역, 구역에 대한 팀원들과의 공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원 차단하라겠죠? 시건장치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표시장치, 표시하라 그랬죠? 작업 중 표지. 이런 것들을 부착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원을 차단했지만 잔류전하가 남을 수 있으니까 잔류전하 방전 조치를 하고요. 방전이 됐는가? 검정기로 확인한다 그랬죠? 검정기로 확인한 다음에 단락 접지를 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절차를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절차 꼭 챙겨 놓으셔야 되고요. 나머지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 말들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면 아,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유추하실 수 있는 내용들로 우리 감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에 따라서도 감전이 일어나는 형태가 달라지잖아요. 전기 작업자가 아닌 사람이 감전됐다는 것은 분명히 안전 조치가 안 되어 있어서 전기 작업을 안 하는 사람이 감전됐단 말은 안전 조치가 부족한 거죠. 전기 작업을 하신 분들이 감전됐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기 작업을 하신 분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 작업을 하는데도 사고가 나는 이유는 이 전기라는 것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있지만 작업을 더 신중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심하거나 자만했을 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정전기 재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전기. 우리 시험에서는 이 정전기 관련된 문제가 기본적으로 세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세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전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정전기의 발생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마찰 대전이라는 게 있고 유동 대전, 비말 대전, 충돌 대전, 파괴 대전, 교반 대전, 마찰, 유동, 비말, 충돌, 파괴 대전, 교반 대전
이거 외에도 다른 대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러한 대전들 중심으로 문제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중에서도 유동대전 하면은 이것은 액체류가 파이프를 통해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대전입니다. 액체가 파이프를 통해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대전. 그래서 유동대전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그래서 이거 자체만으로 높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유동대전에 대한 대책으로서 뭐가 들어가냐면 유속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속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유속 제한에 대한 기준이 1, 7, 10, 1m/s, 7m/s, 10m/s 기준이 있습니다. 1, 7, 10이라는 속도 유속에 대한 제한값이 있는데 이 제한값이 1, 7, 10이 어디에 적합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여기에 있는 유동대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챙겨주세요. 값이 3개 있습니다. 1, 7, 10. 그래서 1은 자 비도전성이에요. 비도전성 위험물일 때, 여기는 도전성 위험물일 때, 여기는 기타의 경우에 10m/s를 넘어섰는데 1m/s 이하로, 7 이하로, 10 이하로 이렇게 유속에 제한을 걸어놨다. 그래서 유동대전과 관련된 내용 특히나 기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전의 이름 있잖아요. 마찰, 유동대전, 비말대전, 충돌대전, 파괴대전, 교반대전. 자, 이런 대전들의 명칭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내용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종류를 정확하게 알고 있냐. 그래서 대전의 종류가 이것들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셔야 됩니다. 대전의 이름. 자, 정전기가 정전기가 발생되는 것은 일단 이 정전기는 이름이 뭐예요? 전기가 정지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기가 모여 있는 겁니다. 흐르지 않고 모여 있어요. 모여 있다가 이게 방전이 일어나게 되면 큰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을 붙일 수 있는,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에너지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악수하다 정전기 일어나고 이런 건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폭발 위험 장소, 가스나 증기가 존재하는 장소에서 정전기가 생겨버리면 이 가스가 정전기 스파크에 의해서 점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정전기가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방전의 형태. 정전기가 방전을 할 때의 형태는 정전기가 방전을 하는 형태의 가장 큰 형태가 번개치는 거예요. 하늘에서 번개 치잖아요. 그것도 정전기 방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번개를 우리가 내상 방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가장 작은 방전이 있어요. 코로나 방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 방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트리머, 옆면 방전, 스파크 방전. 스파크 방전은 불꽃 방전,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방전의 형태.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방전의 종류를 설명을 해놓고 무슨 방전이냐. 특히나 이 스트리머 방전과 옆면 방전, 이 두 가지는 구분을 아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구분 못 할까봐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도 좀 어렵잖아요. 스트리머 방전, 옆면 방전.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방전이라는 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 코로나 방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정전기를 제거하는 기기를 제전기라고 부릅니다. 그 제전기에서 사용하는 방전입니다.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방전을 이용해서 정전기를 제거하는데, 이 제전기가 코로나 방전을 써서 정전기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방전은 제전기가 쓰는 방전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하는 이유입니다. 정전기 대책으로서 제전기가 있는데, 이 제전기가 정전기를 제거할 때 반짝반짝하는 아주 작은 방전을 일으켜가지고 중화를 시키거나 또는 소멸을 시킵니다. 그 방전을 코로나 방전이라고 해요. 자, 코로나 방전 이 용어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머하고 옆면 방전. 여기서 이 옆면이라는 말이요, 표면에 연하여. 자, 이 말을 줄여서 옆면 이렇게 부릅니다. 표면에 연하여.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는데, 도체와 부도체 사이의 표면에 연하여 발생하는 나뭇가지 상의 방전을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물으면 표면에 연하여 이 말 나왔잖아요. 그러면 옆면 이렇게 답 찾는 겁니다. 도체와 부도체 사이의 표면에 연하여 이게 아니라 도체와 부도체 사이의 공간에 수지상에 나뭇가지 상에 방전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스트리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표면이란 말이 나와야 되고, 스트리머가 답이 되려면
공간에 일어났어. 도체와 부도체 사이 공간에 이렇게 공간이라고 나오면 스트리머, 표면이라고 나오면 옆면방전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방전의 종류에 대해서 정전기의 대전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자, 정리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대책으로는 먼저 접지가 있습니다. 이 접지는 감전도 대비할 수 있고요. 정전기 대비도 되고 화재 폭발도 대비가 된다는 이야기죠. 접지. 근데 이것도 어디에 접지해야 돼요? 접지할 때 어디다 합니까? 도체, 금속부에다 접지를 해야 효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속 제한, 제가 1, 7, 10 세 가지 있다 그랬죠. 비도전성, 도전성,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 이렇게 유속 제한이 걸려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가 CS2, 이氧화탄소입니다. 이 이氧화탄소가 배관을 통해서 이동을 할 때 유속 제한을 얼마로 해야 되냐. 이 이氧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제4류 위험물의 특수인화물입니다. 4류 위험물에서 특수인화물에 해당되는 물질로서 이氧화탄소는 물과 섞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도전성입니다. 비도전성. 도전성이 없어요. 도전성이 없으니까 도전성이 없다는 말은 도전성이 없는 비도전성이란 말은 정전기 입장에서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정전기 입장에서는 우리가 위험한 조건이죠. 비도전성이니까 전기가 흘러요, 안 흘러요? 정전기가 안 흘러나가요. 모이게 됩니다. 정전기가 축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 흘러나가야 되는데 못 흘러나가요. 왜요? 비도전성이니까. 도전성이야 전기가 흐르잖아요. 그런데 비도전성이니까 전기가 흘러나가지를 못하고 모여요. 그래서 정전기가 모인다고요. 전기가 모인다고. 정지에 있는 전기가 모이게 돼요. 그래서 얘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점점 모이면 모일수록 정전기의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래서 발생되는 스파크가 에너지가 큰 스파크가 나올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얼마로 해야 돼요? 비도전성이니까 1m/s 이하로 해야 된다. 얘는 유속을 1m/s 이하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속 제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구 착용한다 그랬습니다. 보호구, 정전기 방지용 안전화, 정전화 줄여서 그 다음에 제전복. 자, 화학 공장에서 착용하는 작업복이 제전복입니다. 정전화, 정전기 대비용 안전화를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착용하고 해야 된다. 다 대전 방지제. 그 다음에 가습. 가습은 상대 습도 70% 이상입니다. 물기가 많으면 정전기가 물을 타고 이동을 하죠. 그럼 모여 있어요? 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물기를 사용하면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전기. 제전기라고 부르는 게 전압인가식 제전기, 자기방전식, 이온화식. 이렇게 제전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제전기인데 이런 제전기들이 다 무슨 방전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아까 아침에 코로나 방전을 가지고 정전기를 제거합니다. 코로나 방전을 사용한다. 이게 특징이에요. 코로나 방전과 같은 스트리머 방전, 옆면 방전, 스파크 방전, 내상 방전 이러한 방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발생해요? O3, 오존이 발생이 됩니다. 오존. 뭐가 발생이 되냐? 이거 물어본 적도 있죠? 그 다음에 본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본딩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도전성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을 때 그 도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본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본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플랜지 이음을 하잖아요. 플랜지 이음을 할 때 여기에 플랜지에 이제 볼팅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기에 있는 금속과 여기에 있는 금속, 여기는 접지가 돼 있어요. 접지가 되는데 요 배관에는 접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접지선을 따라서 발생되는 정전기가 이렇게 빠져나가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것을 본딩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녹색으로 해놓죠. 녹색으로, 접지선으로. 이것을 본딩 이렇게 부릅니다. 도전성이 끊어진 부분, 도전성이 끊어진 부분을 이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본딩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본딩도 정전기 제거에 효과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왔지만 이제 도전성 재료 사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대체기가 도전성 재료 사용.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면 도전성이 부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전기가 모여 있어요?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게 되죠. 정전기가 잘 빠져나가게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가 정전기에서 계산 문제 하나 나오는데 정전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정전 에너지 또는 최소 점화 에너지. 왜 점화 에너지라고 해요? 가스나 전기를 불 붙일 수 있잖아요. 정전기 스파크가 가스나 전기를 인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점화 에너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를 구하는 식으로서 2분의 1 CV의 제곱 요 식을 가지고 계산 문제로 출제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전 용량이고요. 정전 용량. 그 다음에 요 V는 전압입니다. 전위 또는 전압 이렇게 부르는 값이에요. 그래서 요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요 관련된 문제들 나오면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정전 에너지 관련된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확률이 아주 높다. 자, 그 다음에 전기 방폭 관리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게 겁나는 게 전기 때문에 감전도 일어나지만 화재 폭발도 일어나고 정전기 때문에 화재 폭발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전기 방폭 관리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폭 구조의 종류가 먼저 나오는데요. 먼저 종류가 많습니다. 내압 방폭 구조, 압력 방폭 구조, 유입 방폭 구조, 안전증 방폭 구조, 본질 안전 방폭 구조, 몰드 방폭 구조, 그 다음에 충전 방폭 구조, 그 다음에 특수 방폭 구조. 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내압 방폭 구조는 D, 압력은 P, 유입은 O, 안전증은 E, 본질 안전은 IA형이 있고 IB형이 있습니다. 몰드는 몰드의 첫자 M, 충전은 Q, 특수는 S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비점화가 빠졌죠? 비점화 방폭 구조. 비점화 방폭 구조 해서 N이라고 하는 자, 여러분들이 이 기호 있잖아요. 요 기호들. 요 기호들도 같이 이름하고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름하고 같이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물어보면 기본을 물어본 겁니다. 자, 전기를 공부했는데 전기 설비들 중에서 방폭으로 해야 되는데 방폭 구조의 종류가 뭐 있는지를 모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또 이야기했어요? 종류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특징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있는 방폭 구조가 각각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이거죠. 그 중에서 내압 방폭 구조가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내압 방폭 구조는 뭐를 이용한 거예요? 안전 간극을 이용한 방폭 구조입니다. 틈새 이용, 틈새 냉각 효과를 이용한 겁니다. 틈새 냉각, 압력 방폭 구조는 불활성 가스를 이용한 겁니다. 불활성 가스를 방폭함 내부에 주입하는 방법이고요. 유입 방폭 구조는 기름을 사용한 거죠. 보호 액체라고도 부릅니다. 보호 액체. 보호 액체를 사용하고 안전증은 안전도를 높여놓은 거죠. 안전도를 증가시켜놓은 거고요. 본질 안전 방폭 구조가 가장 우수한 방폭 구조입니다. 가장 우수한 방폭 구조로서 이 본질 안전 방폭 구조 실제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계측기에서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계측기에서만. 그래서 일반적인 전기 설비에서는 본질 안전은 상용화 시키기에는 아직 기술력이 한계가 있고요. 가장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몰드 방폭 구조는 컴파운드를 사용한 겁니다. 컴파운드를 사용한 방폭 구조고, 충전 방폭 구조는 충전재를 사용한 겁니다. 충전 물질. 특수 방폭 구조는 모래와 같은 거. 모래를 사용하면 사입 방폭 구조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 비점화 방폭 구조는 이 비점화 방폭 구조는 정상 상태에서는 폭발 위험이 없는데 비정상 상태가 돼버리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이 이게 비점화입니다. 자, 가장 낮은 수준이 2종 장소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1종 장소에 0종입니다. 0종 장소에 쓸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본질 안전입니다. 자, 나머지는 전부 1종 장소에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는. 자, 그러면 1종 장소, 0종, 1종, 2종, 이게 뭐냐? 이게 방폭 구조 선정 및 유의사항 해서 0종 장소, 1종 장소, 2종 장소를 우리가 폭발 위험 장소라고 구분하게 됩니다. 이 0종 장소가 가장 위험한 장소예요. 항상 가스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항상 존재하는 장소,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장소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1종 장소는 드물게 존재하기 쉬운 장소, 가스가 존재하기 쉬운 장소. 여기는 드물게 2종 장소라고 부르는 데는 가스가 드물게
드물게 발생하는 장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스가 있는 데가 제일로 위험하니까 이때는 무슨 방폭 구조만, 번질 안전 방폭 구조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위험 장소를 먼저 알아야 되고, 위험 장소마다 적용될 수 있는 방폭 구조가 어떤 방폭 구조가 적용이 되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정하실 때 유의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폭형 전기기계 방폭구조 선정 및 유의사항에서 나와 있고, 방폭형 전기기계, 지금은 뭐 등뿐만 아니라 방폭 등 또는 방폭 모터 또 스위치 이런 것들이 전부 방폭 지역에서는, 폭발 위험 장소에서는 다 방폭 구조로 하셔야 됩니다. 전기 설비를.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전기 방폭에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방폭 구조의 종류 있잖아요. 이것과 뒤에 써져 있는 이 특징들 기억하셔가지고, 뭐라고 문장이 막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구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 간극이 나오거나 불활성가스, 기름 이런 말 나오면 아, 유입구나, 압력이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방폭 사고 예방 및 대응에서 전기 폭발 등급 이야기합니다. 자, 폭발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합니다. 폭발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폭발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이 안전 간극이에요. 안전 간극. 안전 간극이 자, 1등급에 해당되는 거, 2등급에 해당되는 거, 3등급에 해당되는 거. 이거 구분을 할 때 우리가 폭발 등급 1등급이라고 부르는 장소를 우리가 여기에는 1등급 이렇게도 부르고요. 2등급 부르는데, 이제 이 표시가 이렇게 바뀝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지금은 요 등급 기준을 더 많이 씁니다. 과거에는 1, 2, 3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1, 2, 3등급인데 지금은 A, B, C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 A라고 부르는 것, B라고 부르는 것, C라고 부르는 것에 안전 간극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 간극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0.6mm,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쓴다 그랬죠. 지금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한다. A, B, C.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 A, B, C를 구분하는 게 뭐라고요? 안전 틈새를 가지고, 안전 간극이라고도 하고, 안전 틈새를 가지고도 구분을 한다. 안전 틈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A는 A등급이 제일로 위험성이 낮은 물질입니다. C등급이 제일로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A등급이 0.9mm 이상, 0.5에서 0.9mm 사이, 여기는 0.5mm 이하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안전등급이 안전 틈새가 얼마냐에 따라서 등급을 구분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가스들이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B등급에 해당되는 물질이 에틸렌 또는 석탄가스, 이런 가스들이고요. 그 다음에 C등급에 해당되는 게 수소하고 아세틸렌입니다. 수소하고 아세틸렌. 그래서 요 C등급에 해당되는 이 가스가 제일로 위험한 가스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틈새 등급 기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당되는 가스도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폭발 등급에 따라서 가스가 구분이 된다. C등급이 제일로 위험한 등급이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된다. 자, 위험장소 구분은 앞에서 했죠. 영종장소, 1종, 2종. 영종장소, 1종장소, 2종장소. 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가스가 항상 존재하냐, 가스가 존재하기 쉬운 장소냐, 가스가 드물게 존재하는 장소냐, 이런 게 따라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위험장소는 이렇게 가스나 증기 일대의 위험장소가 있고, 뭣도 있어요? 분진 폭발도 있잖아요. 분진에 대한 위험장소도 20종, 21종, 22종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20종, 21종, 22종인데 여기는 단지 항상 존재하는데 뭐가 존재하는 장소? 분진이 항상 존재한다. 가연성, 폭발성 분진이 존재하기 쉬운 장소. 존재하기 쉽다. 분진이 드물게 존재한다. 뒤에 내용은 똑같아요. 앞에다가 0, 1, 2에다가 2자만 붙인 겁니다. 그래서 분진 폭발 위험 장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분진 폭발 위험 장소는 20종. 이렇게 종을 물어보는 거, 구분하는 기준도 여러분들이 챙겨놓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전기 방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딱딱 우리가 찝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들이 다 합쳐지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방폭 구조의 기호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호들이 다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폭 구조가 어디에 쓸 수 있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E, X, D, E, A, T, 포. 지금 여기 있는 온도 등급은 우리가 소개를 안 했습니다. 온도 등급은 소개를 안 했는데 EXD는 이제 방폭 구조의 표시고요. D는 내압 방폭 구조였죠. 내압의 표시입니다. EA는 가스 폭발 등급 A 등급이죠. 이 A 등급에 해당되는 가스입니다. 그래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런 가스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온도 등급, 이 온도 등급도 문제에서 출제합니다. 설비의 최고 표면 온도 등급으로서 설비의 표면 온도가 가스가 불 붙을 수 있는 온도 이상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발화점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폭발 등급 T4, T1부터 T6까지 여기에 있는 온도 범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 등급 모든 교재가 이 표면 온도 등급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온도 등급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 450도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 등급 T1부터 T6까지 정리를 같이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방폭 구조 기호 속에 우리가 그 기호를 보고 뭔 의미인지를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위험 요인 관리해서 여기서는 이제 피레침과 피레기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요것보다는 피레기가 우리 시험에서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피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 개통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전기 개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레기에는 피레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피레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여기 피레침은 이제 출제는 잘 안 되지만 구성 요소 돌침이라고 부르죠. 돌침, 그 다음에 피레도선, 그 다음에 접지극.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접지해 놓은 거잖아요. 땅에다 접지해 놓은 거예요. 돌침, 피레도선, 접지극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피레침이에요. 이것은 주로 뭐예요? 곤충물 보호죠. 곤충물 보호해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피레기는 전기 개통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에요. 전기 개통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고 이 피레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특성 요소. 자, 특성 요소하고 직렬 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렬 갭. 이 특성 요소 플러스 직렬 갭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피레기예요. 그래서 이 피레기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구비 조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 것. 제한 전압이 낮을 것. 반복 동작이 가능할 것. 점검 보수가 쉬울 것. 그 다음에 속류의 차단이 확실할 것. 속류 차단을 확실하게 할 것.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이 조건들을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로 하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계산 문제로 물어볼 수 있는 게 보호 여유도입니다. 보호 여유도. 자, 보호 여유도는 어떻게 구하냐? 보호 여유도는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용어들 중에서 제한 전압분해, 충격 절연 강도 마이너스 제한 전압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보호 여유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다 주어집니다. 충격 절연 강도 제한 전압 다 주어지니까요. 이런 값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호 여유도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피레기와 관련된 피레기는 그러니까 나올 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구비 조건하고 보호 여유도 둘 중에 하나 물어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기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전기와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주된 내용들 중심으로 뼈대 아주 중요한 핵심만 따지다 보니까 이제 잘 자란 것들이 많이 빠졌어요. 잘 자란 것들이 빠졌는데 이제 감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요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인체 상태에 따라서 접촉할 수 있는 전압이라든가 절연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빠져 있고 또 방폭 구조와 관련된 이제 전미사 U와 X 전미사 이런 관련된 내용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지와 관련된 내용들, 접지가 제가 개통 접지, 그 다음에 보호 접지, 피레 시스템 접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접지와 관련된 이제 새로 전기 설비 기준에 개정되면서 나왔던 TT 접지, IT 접지 이런 TN 접지 이런 접지 개통 접지의 종류들이죠. 개통 접지의 종류들과 관련된 문제들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 보완하시면 충분히 전기와 관련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충분히 원하는 득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빈출 내용 봤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출제된 문제도 25년과 24년 문제 이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출 내용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